더 오리진 오브 스피시스를 우리가 풀면 생물의 기원에 대한 기작, 원리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푼 거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기에 종은 굉장히 큰 단위예요. 쪼갤 수 없는 단위가 아니에요. 종이라고 하는 건 집단이니까 집단을 이루고 있는 개체들도 있죠. 근데 우리 이 개체들도 더 쪼갤 수 있어요. 개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로 쪼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포 수준에서 진화를 바라보면 어떨까? 다윈 시대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동물 세포의 두 종류의 기원과 개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발생적 기원이 있어요. 발생이기 때문에 이보, 디보 중에 디보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뭐냐면 우리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어떤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는 기본적으로 어디로부터 나왔죠? 수정란. 수정란으로부터 나왔어요. 저 개통은 예쁜 꼬마 선충의 세포 개통이에요. 아, 저거 하나하나 다 그렸더라고요. 네, 수정란이 갈라져서 세포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나중에는 959개의 체세포를 형성하는데 세포들은 세포에서 나오기 때문에 얘를 다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완전히 발생과 분화가 끝난 체세포를부터 이 개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이 나오는데 그 기원을 다 어디로 수렴한다? 수정란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포의 발생적 기원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수정란으로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진 특정 세포 혹은 그 세포의 개통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동물 세포의 혹은 다른 이제 다세포 생물의 세포의 발생적 기원을 이해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진화적 기원에 대한 문제예요. 네. 그게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감신경 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교감신경 세포라고 하는 종류의 세포는 도대체 역사적으로 언제 개통이 진화해가는 과정에서 언제 출현했을까? 라고 하는 건 거예요. 나도 교감신경 세포를 가지고 있고 교감신경절 세포를 가지고 있고 생쥐도 가지고 있고 제브라피쉬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교감신경절 세포는 도대체 언제 출현했을까? 그 기원을 추적하려면 우리 척추 동물들의 개통을 따라가야 되죠. 그 개통을 따라가다 보면 새로운 세포가 출현한 기원에 닿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스케일이 전혀 다르죠. 왼쪽에 있는 발생적 기원은 하나의 개체에서 일어나는 시간적인 스케일에서의 기원과 개통의 문제고 두 번째는 진화적 스케일, 개통이라고 하는 훨씬 더 커다란 스케일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개통과 기원의 문제예요. 네. 이 두 가지의 박스가 노란색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네. 따로 탐구를 대부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두 가지 현상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왜냐? 생물 진화의 과정에서 새로운 종류의 세포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 세포 개통의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종류의 세포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세포 개통이 있어요. 그 세포 개통에서 새로운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지가 새로운 종류의 세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되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우리가 보통 기원하면 특히 일반인들께서는 제일 친숙하게 생각나는 게 종의 기원일 거예요. 그렇죠. 찰스 다윈의 이 레전드, 말하자면 우리 진화생물학의 바이블 같은 책이 더 오리진 오브 라이프가 아니고요. 더 오리진 오브 오르가니즘이 아니라요. 더 오리진 오브 스피시스예요. 네. 종이에요. 그러면서 I think라고 하면서 저 종의 기원을 쓰기 전에 아주 유명한 다윈의 노트, 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생명의 나무를 그린 거고요. 이때 나무의 이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의 유닛으로 내려가면 종에 해당한 거예요. 네. 어떻게 원래 있던 종으로부터 새로운 종이 생겨나는지 그걸 가지고 지금 존재하는 수많은 생물 종들의 기원이 뭘까를 탐구하고 새로운 종이 생성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어요. 왜 근데 더 오리진 오브 스피시였을까? 왜 종이었을까? 종이라고 하는 단위, 특히 우리가 생물학적 종이라고 하는 단위는 뭐냐면 생식적으로 격리된 집단을 얘기해요. 격리됐으니까 디스크리트하니까 단위라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한 종이 있어요. 이 종은 하나의 어떤 생물 집단인데 종 내에 있는 개체들끼리는 서로 생식할 수 있어요. 교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 분화해서 두 종이 되고 나면 얘네들끼리 교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한번 나오다가 갈라지고 나면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접붙이기 같은 걸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무가 자랄 때 가지가 갈라지면 다시 가지들끼리 붙은 게 아니라 계속 더 갈라지기만 하죠. 큰 나무를 생각해 보셨을 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단위, 나무 딱 꺾었을 때 구분되는 그 단위가 바로 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다윈이 저렇게 끄적끄적했던 생명의 나무를 이제는 매우 정확한 기술과 여러 가지 분석법을 통해서 그리는 거예요. 왼쪽에 보여드리는 거는 척삭 동물문의 개통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박테리아까지 다 포함해서 전반적인 우리의 지구에 있는 생명의 나무를 그린 거예요. 네. 근데 저런 나무를 그릴 때 최소 단위는 종이고 각각의 가지 끝은 결국은 종이 있는 거고요. 그 종의 이런 가지를 그릴 때 뭘 쓰냐? DNA 정보를 쓰는 거예요. 유전체 정보. 종을 단위로 하고 종에 있는 단일 개체나 일부 개체가 가지고 있는 DNA를 뽑아서 유전 정보를 읽고 그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서로 촌수를 계산해서
저 개통수를 그린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더 오리진 오브 스피시스를 우리가 풀면 생물의 기원에 대한 기작, 원리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푼 거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기에 종은 굉장히 큰 단위예요. 쪼갤 수 없는 단위가 아니에요. 쪼갤 수 있죠. 종이라고 하는 건 집단이니까 집단을 이루고 있는 개체들도 있죠. 근데 우리 이 개체들도 더 쪼갤 수 있어요. 뭘로 쪼갤 수 있냐면 개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로 쪼갤 수 있는 거예요. 개체를 쪼개면 수십 쪽의 세포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몸의 어떤 부분을 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종류의 세포들이 또 뒤섞여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라고 하는 단위가 과연 종 수준에서만 일어나냐. 우리가 세포 수준에서 진화를 바라보면 어떨까? 다윈 시대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불가능할 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때도 세포를 관찰하긴 했지만 너무 먼 사실은 단위였던 거죠. 종과 세포라고 하는 단위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체 수준의 어떤 행동이라던가 뭐 이런 걸 연구를 할 수 있겠지만 많은 생물학자들은 인간을 쪼개서 연구를 해요. 네. 특정한 기관을 연구를 하기도 하고 더 들어가서 세포를 연구를 하기도 하고 세포를 더 쪼개서 연구를 하기도 하죠. 그랬을 때 왼쪽에 보시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고 미생물들도 살고 있는데 세포들마다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레시피로 서로 다른 종류의 세포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네. 여러 가지 최첨단 기술, 단일 세포 시퀀싱 같은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우리가 종 이하의 단위를 실제로 연구를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진화적으로 확장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진화 생물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단계, 국면에 접어든 거예요. 그렇죠. 기술도 발달했고 이제 보는 단위들도 훨씬 더 자세해졌으니까. 2016년에 나온 이 리뷰 논문인데 제목이 The Origin and Evolution of Cell Type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Origin of Species였죠. 종의 기원이었죠. 네. 이제는 세포의 기원. 지금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혹은 다른 생물들이 이루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이 세포들이 어떻게 출현하게 됐냐. 하나의 그냥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면 확 와닿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저기 위쪽에 있는 9개의 세포는 모두 다 광수용체 세포, 빛에 반응하는 세포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종류의 세포들인 거예요. 서로 다른 유전자들을 발현하고 모양도 좀 다르게 생겼죠. 비슷한 것도 있는데 기능적으로 약간의 차이들을 보이는 다양한 세포들. 저기 밑에 보면 개통 있죠. 그러면 다양한 지금 9종류의 세포형들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종류의 세포형으로부터 나왔을 거라 생각해요. 세포형, 네네. 셀 타입을 세포형이라고 합니다. 갈라파고스의 핀치새가 남아메리카에서 한 종류 와서 다양한 종류의 핀치새가 되는 것처럼 한 종류의 세포형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세포형으로 분화했다. 근데 그거는 세포의 단위에서 바라본 개통인 거예요. 기원과 개통이에요. 여기에다 우리가 종 수준의 개통, 진화적 개통을 올려보면 어떻게 보일까? 저기 그 가지의 색깔이 개통을 알려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빨간색은 척추동물. 척추동물이 가지고 있는 세포형이고요. 저기 노란색, 파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은 선구동물. 그러니까 곤충이나 아까 말했던 문어 같은 애들인 거예요. 대부분 무척축 동물이죠. 저기 개통을 보면 이 세포형의 개통의 그룹과 종 단위의 개통의 그룹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크게 세포형은 왼쪽에 3개의 세포형과 오른쪽에 6개의 세포형으로 나뉘어요. 먼저 갈리죠. 처음에 한 줄기에서 2가지로 갈리는데요. 네, 이때 세포형이 분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분할해서 왼쪽에 있는 것은 딥 브레인 포토 리셉터라고 해서 우리 뇌 속에도 빛에 반응하는 세포들이 있거든요. 네. 일줄기 리듬 같은 거에 중요한 세포들이 네네. 있는데 걔네들이 먼저 갈라졌어요. 그다음 독립적으로 오른쪽에도 세포형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척추동물과 선구동물의 분화 과정에서 저 세포형들도 분할을 한 거죠. 2개의 레이어를 합치면 훨씬 더 복잡하게 보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형들이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의 단위를 종에서 더 내려서 훨씬 더 환원해서 세포의 단위에서 바라보면 어떨까. 이거를 본격적으로 연구를 글로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여기서 소외돼 있어요. 왜 소외돼 있어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하세요? 이대한. 저는 하죠. 우리나라 1등이네. 1등이네.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뭘 하려고 하냐면요. 다양한 생물에서 다양한 세포들을 뽑은 다음에 얘네들의 특히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들을 사용하는지 유전자 재료들을 다 파악하고요. 왜냐면 결국 다른 세포가 되는 것은 다른 유전자들을 활용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한 세포들의 다양성을 확인한 다음에 얘네들끼리의 계보를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포들을 가지고.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꽤 중요한 빌딩 블락을 지금 넣으려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여기서 꼭 제일 최초로 소개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세포들을 모아서 세포 단위에서 진화를 재구성해보자.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교감신경 네. 그리고 교감신경 절세포가 말하자면 이 새로운 세포형, 세포 단위에서
어떻게 진화를 바라볼 것인가를 이해하는 하나의 제가 사례라고 생각해서 사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왜 굳이 이 얘기를 가져왔을까? 그리고 여기서 다루는 논문들이 왜 자꾸 네이처에 나올까? 배경을 이해를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큰 얘기를 드렸고 좀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이 크게 두 가지의 프레임워크, 특정한 세포가 있다고 할 때 두 층위의 기원과 계통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층위는 발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감신경절 세포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노르아드레날린을 만들어내는 이 특정한 세포, 체인 모양의 어떤 구조를 형성하는 이 특정한 세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발생적 기원을 따지면 얘는 수정란에서부터 쭉쭉쭉 진행돼서 신경관 형성 과정에서 이 신경능세포가 만들어지고요. 신경관에서 탈출한 신경능세포가 이동하면서 교감부신 전구체라고 하는 세포를 만들어내고 이 교감부신 전구체로부터 교감신경절 세포 계통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교감신경절 세포가 꽤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발성적 기원, 한 개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진화적 기원인 거예요. 네. 뭐냐? 여긴 질문의 좀 결과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신경능 세포가 중요한 출발점인데 이 도대체 신경능 세포는 언제 진화했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오케이 신경능 세포가 먼저 생겼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유래한 한 가지인 교감신경절 세포 계통도 진화했을 텐데 이건 언제 어떻게 진화했을까? 그 다음이 신경능 세포 계통에서 사실 되게 다양한 계통의 세포들이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종류의 세포, 교감신경절 세포가 도대체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언제를 넘어서 어떻게,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새로운 종류의 세포가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의 중요한 질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의 기원의 문제가 연결돼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연결하는 핵심이 뭐냐면 세포에 관한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은 사실 세포설이거든요. 네. 세포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심플해요. 세포는 세포로부터 나온다. 처음에 이 화학적 진화를 제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포들은 뭔가 화학적으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세포의 분열을 통해서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계통으로 이어볼 수 있는 거죠. 네. 세포도 종처럼 종이 종에서부터 나온 것처럼 원래 있던 계통에서 뭔가 새로운 가지가 분화하는 방식으로 나오는 게 종의 진화인 것처럼 세포형의 진화 또한 세포 계통에서 새로운 계통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 세포형의 진화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의 진화를 이해하려면 이중의 계통, 셀 리니지와 이볼루셔널 리니지, 종 수준의 리니지를 둘 다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윈이 I think 하면서 거의 200여 년 전에 저 노트에서 저 생명의 나무를 그릴 때 한 레이어, 그러니까 종 수준의 층위에서의 진화와 분화와 기원에 대해서만 생각했으면 됐다면 우리는 이제 이중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생의 차원과 진화의 차원, 리니지를 우리가 리니지라는 말을 두 전통에서 다 써요. 네. 계통 진화 생물학에서 쓰고 발생 생물학에서 리니지란 말을 쓰는데 이 두 리니지는 사실 별개의 전통에서 그냥 각자 쓰던 거지만 얘를 통합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얘네들이 연결돼 있다는 거를 알고 사실은 써왔던 거죠. 네. 그랬을 때에 이제 신경능 세포 얘기를 이 차원에서 한번 두 층의 차원에서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경능 세포의 진화적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척추동물 얘기를 해야 돼요. 신경능 세포는 척추동물의 혁신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only interesting thing은 뉴럴 크레스셀이다. 신경능 세포가 제일 짱이야, 캡숑 짱이야 라고 하는 말을 누군가 대놓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르게 말하면 척추동물 빼고는 이 혁신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건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어요. 이 신경능세포라고 하는 게 세포 계통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이 신경능세포 계통은 어디서 나왔냐? 진화적으로 어떤 계통에서 출현했냐라고 했을 때 매우 중요한 단서를 준 논문이 2024년에 이제 네이처에 나온 논문이고 여기서 이 제목에 아주 중요한 게 들어있죠. 뉴럴 크레스트 리니지. 여기서 말하는 리니지는 종 수준의 계통이 아니라 세포의 계통이고 네. 이 계통, 세포 계통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원시 척추동물 조상의 모델에 해당하는 멍게에 들어있다는 걸 찾은 거예요. 멍게는 척추동물이 아니에요. 네. 무척추 척삭동물이에요. 근데 멍게가 뭔가를 지니고 있고 우리 척추동물도 지니고 있다고 하면 모든 척추동물의 공동조상이 지니고 있었다. 멍게와 우리 척추동물의 공동조상까지 거슬러 가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더 옛날에 진화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중의 계통을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뭐냐면 우리가 일단은 진화적 계통 분석을 통해서 신경능 세포의 기원을 알려면 뭐가 중요하다? 척추동물과 바깥에. 가까운 무척추 친척 동물을 봐야 된다. 네. 그 계통 분석을 통해서 이제 멍게를 들여다보기로 한 거고 그 다음 층위, 발생이라고 하는 개체 수준의 층위에서 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멍게라고 하는 개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신경능 세포 계통이 있을까 없을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게 멍게가
수정란으로부터 유생으로 발생해 나가는 과정이고 중간에 있는 사진이 그때 세포들의 개통을 예쁜 꼬마 선수처럼 여기서 다 추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개통에서 과연 신경능 세포 같은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게 일종의 신경능 세포 개통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우리 척추동물에서처럼 멍게 배아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 어린 시기에 과연 확인이 될까 본 겁니다. 근데 신경능세포 개통이 만들어진다는 게 아까 제가 들은 신경능은 이 능 모양으로 되면서 이게 뭐뭐뭐가 된다를 신경능이라 했잖아요. 네. 그럼 이 세포가 신경능세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돼요? 역시 우리 미모의 랩장님. 결국은 아. 신경능 세포가 뭔지를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신경능 세포란 뭔가를 보면 첫 번째 그 신경능을 이루는 부분, 신경판의 경계에서 만들어진 세포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탈출해야 돼요. 그리고 곳곳에 가서 곳곳에 다양한 기관과 조직을 형성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거기 가서 한 종류의 세포가 아니라 매우 다양한 종류의 세포를 분화하죠. 다양한 분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여야지 신경능 세포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1번은 이전 논문에서도 확인이 된 거예요. 왼쪽에 A번이 말하자면 이제 위에서 내려다 본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신경판에서 가장자리, 그러니까 나중에 만나서 이제 신경능을 형성하는 부분 양쪽에 있는 조세포, 특정한 세포가 신경판에 경계에 있다는 거는 알았어요. 저 A9.49 세포가 이 신경능 세포의 어떻게 보면 조건을 만족시키냐 안 시키냐 이걸 보여주는 게 이 논문의 관건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 2, 3을 다 만족시키는지를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A9.49가 이제 후보인 거예요. 이 A9.49 세포는 신경능을 이루는 부분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건 맞고, 이제 관건은 뭐냐, A9.49에서 나온 쟤네로부터 나온 애들이 2번과 3번을 만족시키는지를 봐야 되죠. 2번과 3번을 만족시키면 A9.49가 신경능 세포 개통을 형성한다, 혹은 그것과 유사하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쓸 때 화학적인 테크닉을 씁니다. 화학이 안 쓰이는 데가 없네. 형광 테크닉을 써요. 포토 컨버전이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형광을 내는 특정한 단백질이 있는데 자외선이나 에너지가 높은 파장을 쬐주면 화학적으로 변형돼서 떨어져 나오면서 색깔이 바뀌어요. 이 현미경으로 뭔가를 관찰할 때 사실은 거기다 빛을 쬐줘서 관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현미경은 특정한 사실은 초점에다가 빛을 쬐주는 거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에 있는 세포에다가 빛을 쬐주면 원래 전반적으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오던 데에서 우리가 빛을 쬐준 세포만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럼 그 이후에 세포들이 추적이 되겠네요. 추적이 되죠. 네. 왜냐하면 세포가 갈라져도 빨간색은 빨간색을 나눠 가질 거고 네. 어디로 가도 빨간색 세포들을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쟤네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추적한 거예요. 그럼 일단 2번 신경관을 탈출해서 이동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분화하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애초에 왜 얘 A9.49를 신경능 세포 개통의 후보로 찍었냐면 하나가 A11.193번이라고 하는 세포가 피그멘트 셀, 색소 세포를 형성한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근데 이 색소 세포가 뉴럴 크레스 셀, 신경능 세포가 만들어내는 세포 중 하나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쟤만 만들어내면 3번이 만족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종류의 세포를 만들어내고 특히 교감신경 같은 신경세포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기 위에 있는 A11.194, A11.19, A11.196의 후손들이 뭘 만들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 논문에서 저걸 밝힌 거예요. 저게 똑같이 색소세포를 만들어낸다면 꽝이겠죠. 그러면 그냥 다양하지 않은 색소세포 만들어내는. 개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게 색소세포랑은 전혀 또 다른 신경세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신경능 세포와 비슷한 개통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A9.49 세포를 포토 컨버전해서 다른 색깔로 바꿔주면 추적했을 때 제가 SLC23A1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켜는 세포로 분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간 추적을 2단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A9.49 세포가 어떤 세포로 변신하는지 추적을 했고요. 네. 저 세포들이 나중에 무슨 세포가 되는지를 봤더니 실제로 멍게의 고착형을 시작할 때 시기에 보면 쟤네들이 뇌 척수와 비슷한 이 중추신경계 부분에서 엄청나게 증식을 했더라. 색소세포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데 플러스로 뉴럴 프로제니터, 신경세포들을 많이 만들어낸 전구세포로 작동할 거다. 마치 그 신경능 세포의 어떤 특성처럼. 근데 저게 교감신경이나 이런 건 아니죠. 근데 뉴럴 프로제니터 셀로서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3번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개통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세 가지 A9.49 세포 개통이 과연 신경능 세포 개통일까라고 했을 때 매우 유사하다는 걸 다 보여준 거예요. 세 개를. 이게 딱 이거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유사하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신경능 세포라고 했을 때의 그 다양한 세포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척추동물에서 굉장히 크죠.
근데 여기서는 얼만큼 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이긴 해요. 되긴 된다. 아마도 뉴럴 프로제니터 셀의 일부가 이 원래 조상에 있었을 것이고 그 신경능세포 같은 특성을 가졌을 거고 종이 분화한 이후에 저기 조상세포 계통이 멍게류에서는 A9.49 계통으로 남아서 색소세포와 뉴런들을 만들어내고 있을 거고 척추동물에서는 이 조상 계통이 엄청나게 더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신경능세포라고 부를 만한 새로운 혁신적인 세포 집단 혹은 세포 계통이 되었을 것이다. 결국은 오래전에 척추동물 계통이랑 멍게가 포함된 미삭동물 계통이 갈라졌어요. 저 화살표 부분에서. 저기 갈라지고 난 이후에 척추동물 계통에서 원시 조상으로부터 같이 물려받았던 이 세포 집단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다양화 고도화 됐을 것이다. 근데 무에서 유가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조상에서 세포에서. 있던 어떤 세포 계통으로부터 거기서 추가적으로 다양화, 고도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교감신경세포는 어떻게 나왔냐. 근데 여기에 대한 중요한 논문도 또 2024년에 나왔어요. 네. 자, 근데 이 논문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신경능세포에 대해서 기존에 통념이 있었죠. 뭐냐면 척추동물의 혁신일 것이다. 네. 그 말은 약간 척추동물 아닌 애들은 없어! 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 멍게 연구를 통해서 아니 척추동물이 진화하기 전에 이미 신경능세포랑 비슷한 세포 계통이 있었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교감신경세포도 약간의 비슷한 결이 있어요. 교감신경계는 턱 있는 척추동물의 혁신일 것이다. 근데 왜 하필이면 턱이에요? 얼굴이라 그런가? 왜냐하면 얼굴의 진화라고 했을 때 되게 중요한 게 신경능세포의 진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신경능세포가 척추동물 계통에서 어쨌든 제대로 만들어지고 다양화됐을 거고 그럼 얼굴의 요소들이 진화했을 텐데 그 진화 시점들은 조금씩 달랐을 수 있죠. 그래서 동시에 다 진화를 한 게 아니에요. 얼굴에서 진화적인 그 시간 차이가 조금 있는 게 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척추동물 계통을 나눌 때 크게 무화거류 계통이랑 유화거류 계통을 나눌 수가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은 턱이 있고 턱이 없는. 누가 먼저 출현했을까요? 턱이 없는. 그렇죠. 원래는 턱이 없었는데 턱이 있는 애들이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교감신경계는 기존의 통념은 이 턱이 있는 척추동물들에서 발견되는 구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턱이 없는 물고기에서 잘 안 보였어요. 어떻게 생긴 거야, 쟤는? 쟤는 뭐야? 지금 중간에 수많은 지금 멸종한 척추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네. 저기 보이는 게 제일 처음에는 당연히 머리 골격이 잘 발달하지 않고 턱도 없었을 텐데 이 말하자면 두개골, 뇌와 감각기관을 감싸는 크레니움이라고 불리는 그런 뼈들이 먼저 형성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턱이 출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요테 뼈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뼈, 그러니까 턱이 있죠. 근데 위에 있는 저 화석에 신기하게 생긴 물고기는 턱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가 구멍이에요. 그냥 예. 입을 여닫는 게 안 되려나? 공룡님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 딱 저렇게 따로 움직일 수 있는 저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턱 구조가 없는 화석들이 오랫동안 발견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왼쪽에 이제 캄브리안 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데보니안 기까지 쫙 있잖아요. 네. 점진적으로 이렇게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와 가까운 애들을 갖춘 애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네. 근데 당연하죠. 원래 없고 단순하던 애로부터 더 복잡한 구조들이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턱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이 척추동물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진화적 혁신이었죠. 네. 그래서 턱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혹은 턱을 못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유악 어류, 턱이 있는 물고기 우리를 포함해서 유악 어류와 그 다음에 저기 제가 빨간색 표시한 게 오늘의 주인공 램프리 칠성장어거든요. 칠성장어 사이에 있는 애들은 대가 끊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대가 이어지고 있죠. 저기 칠성장어도 무악 어류인데 대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쟤는 척추동물 가문에서 아주 오래전에 분기해온 우리와 갈라진 그룹인 거예요. 아까 멍게를 우리가 보는 거랑 똑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 칠성장어, 저 무화거류와 우리의 공동조상, 당연히 무화거류였을 거고 얘가 어땠을까를 추정하는데 어디서 매우 중요한 현생 생물인 거예요. 네. 칠성은 저기 아가미 구멍이 7개 별처럼 생겼다고 칠성장어예요. 네. 앞에 주둥이 부분을 보면 딱 봐도 뭔가를 빨아먹게 생겼죠. 네. 그래서 흡혈하는 장어입니다. 네. 그래서 저런 물고기 같은 거를 거머리처럼 빨아먹고 제 오른쪽에 실험 정신 추천하신 분이 자기의 팔까지 내어 주신 걸 볼 수 쪽쪽 있는데요. 빨아먹고 네. 있죠. 그 개통수에서 봤을 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세 그룹이 유악어류, 턱이 있는 그룹이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무악어류 그룹이고 아, 먹장어도 턱이 없어요? 네. 아, 그래서 몰랐어요. 먹장어 중에 한 종이 우리가 먹는 꼼장어고요. 꼼장어. 이 꼼장어가 칠성장어의 친척이고요. 무화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다른 종류의 장어들은 뭐 하모니, 뭐, 하모 맛있겠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유악어류. 여름 되면 먹으러 갈까? 아, 한번 가죠.
물리학적으로 보면 칠성장어랑 우리가 먹는 민물장어니 바다장어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랑 민물장어, 바다장어가 훨씬 가까운 친척입니다.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왜 이제 기존의 통념은 유아거류 계통에서 교감신경계가 발달했을까? 무니까. 그렇죠. 턱의 유리함은 잘 먹을 수 있잖아요. 무니까. 네, 그러면 또 잘 도망쳐야 될 거고 그렇죠. 무는 애가 있으면 포식 피식이 격화되지 않았을까? 턱의 그렇죠, 진화와 그렇죠. 함께. 네. 그럼 결국 포식 피식이라고 하는 것이 투쟁 도피 반응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겠죠. 네네. 근데 이제 질문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이 기원에 대한 질문은 유아거류 턱에 있는 생물들이 교감신경계를 발달시키는 게 당연히 진화적으로 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게 선택이 됐겠지. 네. 근데 교감신경계를 이루는 예를 들면 교감신경 절후세포, 신경세포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야. 무화과류 원래 봐야지. 있던 계통에서 진화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질문이 무화과류에는 진짜 그 계통이 없었을까? 그렇지. 봐야지. 먼 게에서 이제 좀 더 가까운 친척으로 들어왔지만 척추동물에서는 가장 먼 칠성장어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되게 재밌는 표현이 dawn, 새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논문에 잘 안 쓰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 들어있죠. 저런 거 쓰면 리젝되죠. 생물 쪽은 그래도 좀 잘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전 몇 네. 번 당해본 적이 있어요. 교감절 신경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이 실성상어에서 물어보려면 도대체 교감절 신경세포가 뭐냐,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서 제가 핵심 3가지 조건을 가져왔거든요. 첫 번째, 발생적, 계통적 기원. 신경능 세포 계통에서 만들어져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아까 우리가 초팔에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교감신경절, 체인 구조를 형성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신경능 세포로부터 만들어지고 그 신경절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뭘 만들어내야 되냐면 투쟁 도피 반응을 이끌어내는 노르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을 만들어내야 돼요. 요 3가지 조건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칠성장어에 있다면 걔는 우리가 교감신경 계통을, 신경세포 계통을 만들어내는 애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2번, 3번 조건을 이 논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딱 그 사슬 모양의 구조가 보이죠. 체인 모양의 어떤 구조를 형성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TH와 DBH라고 하는 것이 아까 노르에피네프린을 합성하는데 중요했던 그 두 효소가 효소. 저기서 발현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어. 근데 여기서 트릭은 왜 그러면 그전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못 봤을까? 그러니까. 발생 초기에는 저 세포들이 신경세포처럼 안 보여요. 그냥 분비하는 세포처럼 보여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걔네가 신경세포처럼 보이는 게 꽤 늦게 보여요. 네. 그럼 만약 얘를 봤다고 하더라도 얘가 우연하게 어떤 그런 사슬 모양의 구조를 이루는 세포들이고 신경능에서 기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두 개는 이제 만족하는 거를 깔끔하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과연 신경능 세포 계통에서 만들어지냐는 그치, 거예요. 그치. 게다가 늦게 성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계통 추적을 할 때 이때 또 화학적인 기법을 씁니다. 저기를 바늘로 찔러가지고 가운데에 있는 말하자면 튜브 안에다가 쟤를 찔러 넣으면 제가 이제 세포막에 끼어 들어가면 안정화되고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형광을 통해서. 그래서 저거를 찌르면 이제 퍼지면서 가까이 있는 세포막이 다 끼어들겠죠? 그럼 결국은 신경관에서 유래한 세포들만 형광으로 표시될 거예요. 그러면 쟤네들이 이제 신경능 세포들은 저기서 탈출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들을 이룰 테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체인 구조를 형성하는 교감신경절 세포들이 빨간색이 염색돼서 되는지 나오냐? 안 되는지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걸 추적을 했고 당연히 나온다. TH라고 하는 저기 이제 유전자를 표지로 이 교감신경절 세포를 표지하고 그 이전에 NT가 이제 뉴럴 튜브인데 뉴럴 튜브에 저기 빨간색 염색약으로 찔러 넣어서 저 부분만 이렇게 염색했더니 이에서 보면 저렇게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신경능 세포 계통에서 나온 세포가 실제로 교감신경절 세포를 형성한다. 그렇죠. 실성장어에서도. 그래서 오케이, 깔끔하게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유아거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네. 턱과는 상관이 없었다. 무화거류에도 있네라고 한 거를 보여주게 된 겁니다. 어. 말하자면 이 통념이 턱과 교감신경계가 그 즈음에 같이 진화했을 거다라고 하는 게 통념이었는데 아마도 턱보다 이 교감신경계가 훨씬 먼저 진화했을 것이다 라고 근데- 하는 증거를 제시한 논문인 거고요. 그래서 새벽이라는 얘기가 들어간 거죠. 그쵸. 아침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 이제 수미상관 구조로 보면 2007년 1월 터키 쿠샤다스에서 정말 죽을 뻔했고 아마 죽을 때까지 이 기억은 안 잊혀질 굉장한 트라우마인데 이때 날 살린 이 체계가 사실은 수억 년 동안 이어졌고 내가 런하기 전에 나의 이 물고기 조상님들께서 런을 잘해서 새끼들을 낳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그때 이미 수억 년 동안 이 교감신경계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잘 작동해온 계통들만 살아남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척추동물의 새벽에 이미 있었던 그 조상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체계를 수억 년 동안 잘 물려주신 우리 조상님들 덕분이다.
뭐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꼼장어 먹을 때도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서 드시면 그럼 여기서 근데 이야기가 끝인가? 끝난 뭔가 것처럼 소감 마라톤이 아니었네. 예고 빌드업을 하려고요. 근데 척추동물의 새벽에 저는 엄청난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멍게를 통해서 미뤄봤을 때 아마 척추동물의 옛날 조상에서는 신경능 세포 계통이 굉장히 단순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굉장히 다양한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마도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화가 됐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초기에 이런 자율신경계를 만들어내는 교감신경계를 만들어내는 혁신 같은 것들은 빠르게 달성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봐도 척추동물은 굉장히 멍게 같은 미삭동물이나 아니면 창고기 같은 두삭동물과 굉장히 다르고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우리 같은 생물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공룡도 만들고 고래도 만들고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 다양성에 이 신경능 세포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했는데 척추동물 진화 초기에 무슨 일이 일었었길래 우리 가문은 척추동물 가문이 이렇게 특별한 가문이 되었을까? 제가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척추동물의 새벽에 Two rounds of whole genome duplication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조상이 가지고 있던 전체 유전체가 두 배로 뻥튀기 됐어요. 그럼 4배가 된 거예요. 네. 그림에서 왼쪽 아래 보시면 저기 염색체들이거든요. 척삭은 아마 17개 정도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게 34개로 뻥튀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뻥튀기 됐을 때는 64개가 돼야 되는데 몇 개의 염색체들이 융합을 해서 새로운 종류의 염색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54개의 척추동물 염색체를 만들었을 것이다. 네. 그런데 이게 그러면 단순하게 뻥튀기가 될 뿐만 아니라 유전자가 원래 예를 들어서 10,000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20,000개가 됐는데 원래 얘네들 기능이 중복돼서 필요 없는 것들은 굉장히 빨리 사라져요. 근데 일부는 원래 하나가 있던 게 2개가 되면 예를 들면 하나는 원래 기능을 하고 두 번째 다른 사본은 다른 기능을 하는 걸로 기능 분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 방식으로 얘네들이 말하자면 쓸 수 있는 재료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건축 재료가 많이 늘어나면 다양한 양식의 건축 건물들을 만들 수 있겠죠. 창고기나 멍게 같은 두삭동물, 미삭동물에서는 투 라운드 오브 홀지넌 듀플리케이션이 안 일어났어요. 4배 뻥튀기 안 일어났어요. 근데 척추동물에서는 저 4배 뻥튀기가 일어났고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이 새벽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만들어졌다. 유전 DNA 수준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우리가 봤던 이 발생의 진화 이런 것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일 위에 있는 한 줄의 유전자가 이 혹스 유전자라고 해서 발생에 매우 중요한 유전자들인데 쟤는 한 줄로 있죠. 근데 제가 만약에 2번 뻥튀기가 되면 4배가 되는 거예요. 유전자들이 각각이. 그러면 저 재료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게 예를 들면 우리 실제로 지금 우리 뇌를 만들 때 이 복잡한 구조를 만들 때 저 뻥튀기 된 유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근데 학회에 오면 바로 이 질문을 받을 겁니다. 진화적 기원학과를 푼다고 했을 때 3개를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2개만 했어요. 신경능 세포 계통은 언제 진화했을까? 이 신경능 세포에서 교감절 신경절 세포가 나오는데 이거는 언제 일어났을까? 이거에 대한 2개의 논문을 소개해드렸지만 진짜 사실은 재밌는 부분은 3번째일 수 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원래 있던 세포 계통에서 새로운 종류의 세포 계통이 만들어질까? 그 조상종으로부터 어떻게 새로운 종이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 문제는 오늘 다루지 않았고 근데 우리가 1번, 2번을 풀었으면 3번으로 넘어갈 수 있는 탐구 대상이 생겼으니까 네. 이 3번에 대한 연구 결과가 앞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가 됩니다. 아직은 밝혀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1번, 2번을 풀었으니까. 이보디브하는 분한테는 3번 질문하면 당황시킬 수가 있는 거네요. 만났을 때. 그치. 그렇죠. 저 질문을 하면 오! 좋은 질문입니다. 라고 할 게 태반이에요. 3번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없지만 3번과 관련된 흥미로운 논문이 최근에 나와서 다음 시간은 이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유니크한 생물들을 가지고 큰 현대 진화 생물학의 어떤 패러다임과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다음에 다룰 생물을 해마입니다. 와. 쟤네들 유명한 게 메일 프레그넌시. 제목이 이제 오리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메커니즘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마의 수컷이 임신을 할 수 있게 됐냐. 구체적인 세포 그리고 분자 수준의 메커니즘을 보여주겠다. 언제를 넘어서 어떻게의 문제로 다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예시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다음 시간은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얘기했던 매우 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진화라고 하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종의 단위로 고전적으로 봐왔었는데 이제 세포의 단위로 내려가서 보는 방법을 봤고요. 그리고 사실 세포의 단위에서 우리가 세포를 바라보려면 어떤 세포가 새로워요 혹은 어떤 세포들이 서로 달라요를 얘기했을 때 기준이 뭐가 되냐. 결국 이 세포를 구성하는 유전자들, 재료들 그리고 그 재료를 활용하는 방식이거든요. 메커니즘. 그러니까 결국 유전자 레벨로까지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내려가서 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를 쫙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프로그램 닫아?